뭐 그 말 그대로는 맞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저게 못 나오는 재판에 출석 못하는 이유가 알츠하이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설명을 붙였냐면요. 하루에 일을 10번 닦는다. 그리고 2, 3분 전에 얘기했던 말을 또다시 반복한다. 이 말은 중증에 가까워요. 알츠하이머의 초기 증상이라면 그 정도까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의사들, 정신과 의사들도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 그 정도까지 증상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그 이유 때문에 출석을 못 하겠다고 얘기해놓고 뭐 한 달 전에 2차 출석 한 달 전에 가서 골프를 쳤다? 골프 치면서 그게 오랜 시간 동안 골프를 치잖아요. 근데 증언을 들어보면요. 혼자 걸어 다니고 지팡이도 짚지 않았고 그다음에 타수 계산도 캐디보다 더 정확하게 했다고 진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전두환 씨가 재판을 못 받을 만큼의 그런 증상이냐? 그건 믿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사람이 저렇게 오랫동안 운동을 하면서 뭐 건강하다면 다행인데 건강하면 그러면 재판에 나와야죠. 재판에 안 나갈 이유로 알츠하이머를 대하면서 본인은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긴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죠. 자, 물론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건 아닙니다. 전문가 역시 운동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분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들어보시죠. 물론 이제 아주 중증에 빠지게 되면 골프와 같은 운동을 하기가 이제 어려운 상태까지 도달을 할 수 있지만, 알츠하이머가 이제 처음에 초기부터 이제 중증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는 병이기 때문에 아주 중증에 빠지기 전까지는 골프 같은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운동이 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사람들한테 또는 이제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알츠하이머 증상을 개선시키거나 병의 진행을 이제 늦추는데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설이기 때문에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제 이런 운동들이 사실은 적극적으로 권장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운동 자체는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전문가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또 이겁니다. 알츠하이머면 치매 증상이기 때문에 이 기억을 굉장히 문제가 될 텐데 이 보도를 했던 기사 내용을 보면 캐디보다도 더 정확하게 스코어 계산을 해냈다. 18홀 동안.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골프하고 알츠하이머는 별개라는 얘기는 신체적인 거와 정신적 이걸 구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정은 정신적으로 상태가 안 좋으니까 못 나가는 거고 이건 몸으로 하는 거 괜찮다는 건데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스코어 같은 거 다 계산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건 사실은 지적 능력이 없으면 못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때문에 법정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못 나간다는 얘기가 좀 안 맞는 거죠. 상황. 그렇죠. 골프 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18홀 치다 보면 본인 점수도 잘못하면 헷갈리기도 하거든요. 정치권에서도요. 전두환 전 대통령을 향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사람으로서 사법부의 명령을 어길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알츠하이머병에 걸려 법원에 출두 못할 뿐입니다. 불편한 신체와 29만 원밖에 없는 경제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골프채를 들고 필드에 나선 열정과 골프에 대한 애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8월 달에 목포에 그러니까 근대 역사문화 공간이라고 설정돼서 문화재로 지정이 됐었는데 그 안에 창성장이라는 게스트하우스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2017년 6월과 9월 달에 창성장과 그 앞에 건물이 20대 3명으로 소유주가 바뀝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손혜원 의원의 조카입니다. 그런데 그 조카의 아버지죠. 그 아버지가 우리는 목포에 가본 적도 없다. 손혜원의 남동생이잖아요. 남동생이죠. 목포에 가본 적도 없다. 더욱이 그 게스트하우스 쓰인지도 몰랐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손혜원 의원이 지금 여태까지 제기된 의혹은 혹시 미공개 정보로 투기란 거 아니냐 이런 거에서 한 걸 더 나아가서 차명 거래를 한 게 아니냐 그런 의혹걸로 번질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 남동생은요 오히려 손혜원 의원의 입장을 옹호하기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수진 부장. 그러니까 명의를 자신의 아들 명의로 이 옛 여관이 구매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아들이 즉 손혜원 의원의 조카가 말하자면 아파트 청약에 불리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지금 손해보는 듯한 그런 소리를 했다면서요. 네. 이 손혜원 의원의 동생과 손혜원 의원이 교류가 직접적으로 없다고는 하는데 이 젊은 친구들은요. 이 청약에서 우선순위를 받는 것. 순위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일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로또를 맞았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손혜원 남동생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내 아들이 어떤 건물을 가짐으로써
무주택 기간이 짧아지고 네. 순위에서 밀려나는 그런 불이익을 받게 됐다. 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가족이라면 손 의원을 좀 감싸고 돌았을 것 같은데 언론과의 인터뷰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남동생의 주장이 맞다면 손혜원 의원은 대체 왜 이렇게까지 은밀하게 건물을 매입해야 했을까요? 손 의원의 설명입니다. 이건 집안의 좀 어두운 그림자라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고요. 그 동생을 모르게 하느라고 이제 가족이 애를 쓰면서 했고요. 그리고 그 창성장을 굳이 3명의 이름으로 함께 셋이 같이 한데도 또 그런 이 저간의 사정이 있습니다. 동생의 부인은 지금은 이혼한 상태인데 그 부인과 그 아들을 위해서 제가 증여를 해서 창성장을 하게 만들었고요. 우리 가족이 한 10년째 거의 뭐 교류가 없는 상태인데 이번에 나타나서 저렇게 얘기를 해서 조금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러니까 차명재산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 손혜원 의원의 숨겨졌던 가족사 이야기를 꺼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군요. 이혼을 하고 10년째 인연이 끊겼던 남동생의 이 가족들을 위해서 한 행동이었다. 그러니까 증여까지 해가면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도록 조카에게 권한 것이다. 지금 이런 설명이잖아요. 근데 이제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이 네. 어떤 친인척의 비리가 문제 나오면 항상 많이 하는 얘기가 나랑 요새 교류를 안 하는데?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이게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우연히 일치제 그런 워딩이 나왔는데 뭐 동생과 부인이 이혼한 상태에서 10년째 교류가 있는 점, 그건 뭐 그 손혜원 의원과 그 동생의 사생활이니까 저희가 뭐라 할 건 아닙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건 뭐냐면 당사자인 손 모 씨, 그러니까 조카의 의사거든요. 근데 그 조카가 얘기하길 처음에 저 기자가 찾아가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그거 모른다. 내가 산 거 아니다. 내가 산 거 아니다. 고모가 알아서 한 거다. 했겠죠. 나는 상관없어요. 라는 얘기를 하고 본인은 그때 군 휴가 중이었다는 거 죄송합니다. 군 복무 중이었다고 아니겠습니까? 네. 군인이 지금 저 군부대 찾아가서 계약서 들이밀고 도장 찍으러 가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결국 도장을 그냥 엄마가 이렇게 해가지고 찍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는. 네. 그 당사자의 생각을 얘기를 해보면 그 조카의 아버지,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이 남동생이 뭐 가족과 10년 교류가 없네. 이건 하나도 중요한 일이 아닌 거죠. 아하. 당사자의 얘기가 그런데 나는 모르고 가족들이 알아서 한 거고 당시에 그 사람은 군복무하고 있었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의 명의로 그렇죠. 건물이 매입이 됐고, 자, 이래서 차명재산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요. 자, 차명재산 논란으로까지 번진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의원은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이 억울함을 풀겠다며 항변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도 모두 제 조카로 태어나는 게 다음 생의 꿈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괜히 사람들이 좀 이상한 경우라고 볼 수 있지만, 뭐 제가 했던 여러 가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했던 것들 뭐 보면 뭐 별로 그렇게 뭐 대단한 일은 아니고요. 유학도 시켜줬고 뭐 가게도 뭐 도와줬고 뭐 학비도 대주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자녀가 없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 있는 그 젊은이들을 돕는 일들을 참 오랫동안 해왔었고, 제가 만약에 그게 차명이면 제가 전 재산을 그 국고로 환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재산과 의원직을 걸고 이 상황을 대처하겠다. 지금 이 이야기인데 이렇게 강한 자신감의 근거는 뭔가요? 그러니까 지금 차명이라고 밝혀내려면 실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 게 아니라고 계속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걸 밝혀내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차명이냐 아니냐 그 진실성을 떠나서 실제로 손혜원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차명이라고 하면은 이건 내가 아닌데 이 사람이 그냥 내 명의만 도용해서, 물론 지금 현재 동생하고 아들은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계속되거나 또는 그게 정말 그렇게 끝까지 주장을 해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면 그때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외의 사건 같은 경우, 그 외의 건들 같은 경우에는 차명이라고 증명해내려면 결국 이게 뭔가 그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 아마도 이제 저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물론 현재는 차명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잠시만요. 제가 지금 너무 헷갈리는데요. 차명이라는 말을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차명,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이름을 빌리면 차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터뷰에서 공개된 내용은 그 건물 명의자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고모가 알아서 한 거 아니에요. 내 이름을 빌려간 거예요. 라고 진술을 하고 있고, 손혜원 의원은 이게 차명이면
내가 재산을 다 국고로 환수하겠다 얘기를 합니다. 네. 똑같은 차명을 두고 한 사람은 차명이 아니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차명이라고 합니다. 이거 차명의 기준이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예. 제가 예. 건물이나 집을 산다면 제 이름으로 사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부동산 실명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카든 조카든 아니면은 다른 사람, 네. 부적아니든 이런 사람 이름으로 거래를 하는 것. 이게 바로 차명 거래면서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카 2명 중에 한 조카는 SBS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명의만 빌려줬다라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거죠. 아, 그러면 잠시만요. 변호사님. 예. 조카가 한 명이 아니고 2명이 등장해요. 근데 한 사람은 예. 바다에 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죠. 와인바를 정리하고 그 돈을 합쳐서 내려간 조카가 있고 네. 한 조카, 남자 조카는 군복무 하던 군복무 중에 내 이름이 그쪽 건물주의 명의로 됐다. 그러면은 지금 손혜원 의원은 지금 여자 조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저쪽에서 주장하는 건 남자 조카의 얘기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차명재산 같은 경우에는 이래요. 명의 신탁을 하는 거잖아요. 네. 명의를 빌린 사람, 빌려준 사람. 예를 들어서 가정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손혜원 의원의 이제 재산들에 손혜원 의원이 실수해주고 그 조카들의 명의 빌려준 사람을 가져가고 말씀드리면 누가 처벌받게요? 둘 다 처벌받습니다. 명의 빌려준 명의 사람과 빌려준 받은 사람 실수요자. 근데 네. 단지 실수요자가 형량이 좀 더 높죠. 명의 이제 신탁은 그 경우는 둘 다 처벌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밝혀지면 조카들뿐만 아니라 손혜원 의원도 처벌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이거 나는 차명이고 실수요자는 저 사람이야 말하는 경우도 별로 없죠.